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수다 방송이 됐으니까 또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책은 주인공이 미성년자로 등장하는 소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고를 때 좀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일단 후보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나름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5권을 선정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다른 후보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 작품이 최고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러 작품들 중에서 5권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락디의 라디오. 자, 오늘도 5권인데 왜 6권이 들어가 있지? 너 빼고. 자, 여전히 여러분들 첫 번째 책부터 퀴즈로 모든 책을 힌트를 드려볼 건데요. 근데 사실 못 맞추실 만한 책들이 있긴 합니다. 전혀 모르실 만한, 이름도 안 들어봤을 만한 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유명한 작품이에요. 4권은 진짜 유명하고요. 1권은 좀 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깜짝이야. 뒤에 책이 넘어졌어요. 책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정 기준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선정 기준은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사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근데 어떤 책들은 미성년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된 이야기도 있고 또 성인 부분의 파트가 진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깐깐하게 심사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해야 그래도 그 후보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일단 당연히 미성년자가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작품 속의 화자 자체가 어린 친구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작품의 끝까지 이 미성년임을 유지해야 되는 거. 요거 2개를 좀 큰 기준으로 삼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디테일하게는 작품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미성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조금 도드라지는 작품. 미성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생기고 더 어떤 문학적인 재미라든지 어떤 의미 자체가 생성이 된 그런 작품을 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의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혹시 이야기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후보는 마지막에 제가 어떤 후보가 있었는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작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해 주신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책은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이 작품은 사실 로버트 밸런타인의 산호섬이라는 더 코럴 아일랜드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어느 정도 오마주 했다고 해야 되나? 패러디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까기 위해서 혹은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1년에 소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인 소년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드려보았는데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 더 결정적인 힌트들을 계속 하나씩 흘려드릴 수 있는데 탄수화물님 바로 맞추셨네요. 맞아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다들? 탄수화물님도 그렇고 DJ님도 그렇고 보라님도 어떻게 바로 15소년 페루기는 줄베르 작품이고 유명하긴 하나 밸런타인의 코랄 아일랜드를 약간 좀 그대로 채용해서 설정을 그대로 사용해서 완전 반대의 경우를 설정한 것은 이 파리대왕,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죠. 그죠? 여러 명 나오고 섬이 나오고 섬 이야기했나? 제가 섬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거 그새 기억도 안 나. 오늘의 첫 번째 미성년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었고요. 표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골딩의 뭔가 이 간지 잘잘 흐르는, 왜 담배를 피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간지가 잘잘 흐르는 표지를 쓰고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드려 볼까요? 이 작품의 내용을 뭐 대부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은 배경 자체가 전쟁 시기예요, 사실. 배경이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유명 좀 돈 있는 자제들이 다니는, 당시에는 또 그런 학교들을 이제 남학생들이 주로 남자아이들만 다녔으니까 그 학교 애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공격을 받아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 불시착한 곳이 이제 무인도였고 모두가 죽고 아이들만 좀 살아남아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만 7살, 8살 아이들부터 이제 근데 많아봐야 한
13살, 14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서 주인공인 렐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이 주인공과 좀 대척점을 이루는 인물인 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렐프와 잭. 작품은 크게 렐프와 잭의 일행의 어떤 대립으로 이야기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렐프 쪽에는 돼지라는 인물도 붙어 있고요. 아이인데 좀 살이 쪄서 애들이 그냥 돼지. 원래 원문에선 피기라고 해요. 피기라고 놀리는데 이름이 따로 등장하진 않고 이 픽이라는 애와 그리고 몇 인물들이 이제 렐프 파를 이루는 거고 여기에는 잭파에는 잭을 필두로 한 성가대 인원들 잭이 원래 성가대였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인원들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파를 이룹니다. 처음부터 이런 반목이 처음부터 시작됐던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서로 그냥 뭐 구출되겠지 하면서 또 아이들 특유의 그 천진난만함으로 그냥 해변가를 뛰어다니면서 과일 따먹고 막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춥고 배고프고 막 고기도 못 먹고 그리고 막 이제 밤에는 무섭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렐프 일행이 중시했던 게 뭐냐면 렐프와 돼지가 중시했던 게 봉화를 피워야 된다. 우리는 어떤 우리 문명인에 걸맞게 봉화를 피우고 모임을 열고 회합을 열어서 서로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최대한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렐프 일행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잭 일행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하나 현실적으로 먹을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섬에서 유일한 고기를 제공해주는 멧돼지가 있었어요. 사냥할 수 있는 멧돼지가. 그래서 이 잭 일행은 음식을 구한다라는 어떤 사냥파로서 활동하면서 이 멧돼지들을 사냥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처음부터 갈라질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는 봉화를 피우고 누군가는 회합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사냥을 하고 먹이를 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둘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느 사건을 계기로 이게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은 어느 날 봉화를 산 정상에 피워요. 근데 이 봉화는 꺼지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던 배가 이거를 보고 우리들을 구출해줘야 되니까 봉화는 절대 꺼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교대를 해가면서 24시간 불을 감시합니다. 벌써부터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마치 군대에 야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이제 교대 근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잭 일행이 우리 지금 멧돼지 사냥 나갈 건데 불을 피우고 있는 쌍둥이 소년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도 빨리 와. 멧돼지 잡으러 가자.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너희까지 오면 멧돼지 잡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 잭이 상당히 약간 좀 체격도 있고 폭력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 쌍둥이 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불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 사이 불이 꺼지는데 렐프가 수평선을 보는데 배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다 하고 우리 봉화는 하고 봉화를 산 정상을 쳐다봤는데 산 꼭대기를 쳐다봤는데 봉화가 안 피워져 있는 거야. 봉화가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까 역시나 그 봉화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 담당 쌍둥이 소년이 없는 거죠. 쌍둥이 소년들이. 그리고 그날 밤에 배는 여전히 이제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 잭 일행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멧돼지를 실제로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사냥에 성공했다 하면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미 렐프의 표정과 그리고 돼지를 비롯한 이 렐프 일행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죠.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 너희들이 봉화를 피우지 않는 바람에 배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 이 렐프 일행과 잭 일행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렐프 쪽은 이제 이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명사회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렐프 같은 경우는 이 소라를 불어서 회합을 여는 어쩌면 어떤 아테네 시대의 어떤 아고라 느낌으로 회합을 여는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임을 이끌면서 회합을 열고 민주적인 절차를 또 밟기도 하고 그리고 돼지가 쓰고 있는 안경이 유일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이것 역시도 이제 문명의 어떤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돼지가 갖고 있는 안경 역시 문명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 랠프 일행에게 있어서 소라와 안경이 가장 중요한 이미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잭 일행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고기, 그리고 어떤 사냥에 대한 집착,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르려면 얼굴에 칠을 해요. 진흙칠을 하고 뭐 원료를 구해서 이제 막 꺼멓게 칠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약간 무서운 얼굴이 되는 거죠, 이 책 일행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둘이 갈라선 이후로는 이 일행들을 랠프 일행이 뭐라고 부르냐면 작품 속에서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오랑캐라고 불러요. 요거 약간 조금 오랑캐? 오랑캐 하니까 개그 콘서트 생각나고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번역이 오랑캐라고 되어 있어요. 돼지가 좀 불쌍한 캐릭터예요, 이 작품에서. 예린이 말씀하신 살은 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돼지가 좀 불쌍한 캐릭터예요. 그냥 살쪘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 존재거든요. 사실 이 작품 내에서 돼지가 제일 똑똑해요. 돼지가 제일 이성적이고 돼지가 제일 깊은 사고를 할 줄 알아요. 기본이 뭔지 아는 게 바로 돼지인데, 언제나 그 외모적인 것 때문에 항상 놀림을 받아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죠. 작품 자체에 대해 좀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면은, 사실 이 파리대항 재미있는데 많이 안 읽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역이 좀 많이 오래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세계문학전집 19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98년도 번역인가 그래요. 책은 이제 훨씬 오래전에 나왔지만 번역이 99년 번역입니다. 99년 번역. 상당히 오래된 번역은 20년 된 번역이잖아요, 지금 따져보면은. 그래서 초반부나 전체적으로 약간 그 문체가 상당히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문체 자체가 아니라 번역을 할 때 약간 한자어 표현들도 중간중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읽으면서 초호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만한 표현들, 우리가 잘 뜻도 잘 모를 만한 표현들이 종종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읽으시다가도 초반부에 좀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번역이 조금 오래돼서 재미도 없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또 공감을 하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진짜. 초중반부 약간 서로 어떤 이 사회를 구성하고 대립 관계가 서서히 형성되는 거기까지가 약간 아무래도 크나큰 사건들이 없다 보니까 다소 언제 재밌어지지?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반목을 쓰기 시작하고 사건들이 발생하고 누군가 다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돼지 사냥을 하고, 돼지 사냥? 멧돼지 사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점점 재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후반부에 이제 추격신이 있어요. 이 추격신이 정말 속도감 있게 읽혀요. 정말 내가 쫓기는 것처럼 읽혀요. 저는 추격신, 이 작품 저도 한 두세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추격신 장면을 읽을 때마다 진짜 정신없이 읽게 되더라고요, 추격신 부분을. 그래서 흡입력이 있는 작품이고요. 초반부에 좀 그런 오래된 번역 2 이런 것들만 조금 극복을 하시면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이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 언어는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언어 우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동년배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인터넷 언어, 졸라맨, 마시마로, 짱이라는 단어 썼었고, 뭐 당시에 뭐 열라 이런 단어 썼었고,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10년만 지나도 지금 우리가 또 볼 때에도 이거 약간 인싸 느낌인데, 단수화물님, 약간 현대적 감각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만 시간이 흘러도 사용한 언어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99년에 번역된 책이다 보면은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좀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정판을 내주고 현대적인 조금 더 시류에 맞는 언어로 바꿔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게 번역이라는 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판사 쪽에서도 이 역자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계획하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동년배라는, 요즘 우리 동년배들은 다 파리대항 읽는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좀 선정한 첫 번째 미성년이 등장하는 작품이고요. 일단 재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재미있어요.
후회하실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도 뚜렷하고요. 애초에 골딩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때 골딩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골딩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벌이 꿀을 생산하듯 악을 생산했다. 인간은 벌이 꿀을 생산하듯 악을 생산했다. 이 말만 들어도 골딩이 인류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런 파리대항이라는 작품에도 잘 드러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이전에 작품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아까 산호섬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호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더 대표적으로 등장하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구출이 됩니다. 결국에는 요거는 산호섬과 똑같아요. 산호섬 플롯이 그대로 겹치거든요. 그래서 구출하러 온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소년들이라면 너희들은 모두 영국 사람이지 그보다는 더 좋은 광경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내 말은 처음엔 그랬어요. 하고 엘프가 말하였다. 잘 돌아가다가 그는 얘기를 멈췄다. 처음엔 합심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받침해 주었다. 알겠다. 처음엔 산호섬에서처럼 잘 지냈단 말이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엔 산호섬처럼 잘 지냈단 말이지. 제가 말씀을 또 못 드렸군요. 파리대항은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좀 상당히 오래된 영화일 텐데 거의 아주 오래된 영화일 텐데 잠깐만요. 연도를 좀 봐드릴게요. 영화 제목도 파리대항 맞아요. 1990년 영화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보셨어요? 전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를 보셨구나. 영화 어떠셨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희성님이나 DJ님 영화 재밌나요? 파리대항? 책을 읽어보셨으면 두 개를 비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죠? 30년 된 영화예요. 90년이면은 애들도 무섭다. 그죠? 사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인간의 악의 본능, 악의 본성과도 같은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영화에서 만약에 잘 드러났다면은 딱 주제의식을 잘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또 산호섬 이야기로 돌아가서 골딩이 산호섬이라는 작품은 로버트 밸런타인의 산호섬이라는 작품은 보통 아동서적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그 작품 역시도 아이들이 무인도에 이제 살게 돼요. 무인도에서 아이들만. 근데 서로 으쌰으쌰해서 합심해서 우리는 영국 신사들이고 뭐 어떤 문명인들이니까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난관을 해결해 가면서 정말 잘해서 구출이 돼요. 문제 없이 거의. 그런데 골딩은 이제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생각을 해본 거죠. 산호섬은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거의 한 18세기, 19세기 작품인가? 몇백 년 된 작품입니다. 아동서적이고 되게 간단한 책이에요. 골딩은 이제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선한 존재인가? 인간 내부에 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썼던 작품이 요 파리대항인 거죠. 그래서 이 산호섬과 설정도 대부분 겹치고 그러나 결말도 거의 같지만 내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플롯의 전개 흐름 그리고 어떤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밸런타인의 산호섬은 아동서적이다 보니까 읽어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그냥 간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신 분에 의하면 그냥 아동서적 느낌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목이 참 너무 그렇지 않아요? 파리대왕. 약간 이 작품의 함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파리대왕 하니까 심지어 외국판 판본의 표지에 큰 파리가 그려져 있는 표지도 있어요. 외국 판본 중에는 큰 파리가 표지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판본도 있으나 이 작품 내에서 정말 파리의 대왕이라고 부를 만한 큰 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파리대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어떤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 어떤 것을 기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멧돼지 머리가 이제 꼬챙이에 꼬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달려든 수많은 파리떼가 이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파리대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큰 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파리대왕이라고 할 만한 이 멧돼지 머리 이 부분도 아주 한 중후반부에나 잠깐 등장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끝나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진짜 임팩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파리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당연히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뭐 렐프와 어떤 제게 반목 사이에서 과연 렐프는 진짜 무고한가? 렐프는 정말 선을 대표하는가? 문명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렐프는 정말 그러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작품 내의 텍스트적인 근거로 해서 좀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긴 하나,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파리대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신다면은 언제든 이따가라도 아예 우리 시리즈 끝나고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주인공인 책, 첫 번째 책은 골딩의 파리대항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해버렸네? 30분 해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편집할 때 힘들어지는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책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 되겠다. 앞으로 타이머 정하고 해야겠어요. 이거 편집할 때 너무 길어져가지고 힘든데. 두 번째 책은 요거는 진짜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주인공인 책 하면 사실 먼저 떠올릴 만한 책이에요. 아까 채팅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책이고요. 사실 이 약간 아이콘적인 작품이죠. 약간 아이콘적인 작품. 반항의 아이콘 하면은 이 작품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반항의 아이콘. 주인공 이름까지 혹시 그렇습니다. 보라님이 맞추셨네요. 사실 풀 제목은 아니죠. 호밀밭까지는 아닌데 호밀밭의 파수꾼.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The Catcher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자기 앞에 생, 자기 앞에 생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반항의 아이콘으로 하면은 호밀밭의 파수꾼만큼 유명한 책이 또 없죠. 그죠? 요번에 리커버판으로 나왔죠. 호빵매 아치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초판본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셀린저는 별로 그 초판본 디자인을 안 좋아했다고 해요. 셀린저는 작가 본인은 별로 그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본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셀린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옛날 영상, 사실 파리대항이나 이 호밀밭의 파수꾼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잖아요. 제 예전 영상 보시면은 요 호밀밭의 파수꾼, 파리대항 둘 다 다른 작품들이 있으니까,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셀린저가 좀 괴팍한 인간이었어요. 워낙에 괴팍한 인간이었어요. 괴팍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좀 이력이 좀 있어요. 맞아요. 호밀밭의 바나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조금 셀린저의 삶을 그래도 이제 아시게 되실 수 이제 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은둔형이었습니다. 이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빵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은둔형 인간이었어요. 셀린저는 사실 여러 작품을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뭐 이것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셀린저 하면 이 작품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이 작품으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그 가요계에서도 원히트 원더라고 하잖아요. 한 곡으로 유명한 가수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셀린저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적으로 봐도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가장 유명합니다. 셀린저가 좀 괴팍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려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제 영상 보셨으면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여태까지 한 번도 호밀밭의 파수꾼이 영화화된 적이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여태까지 많은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영화화되지 않았을까요? 호밀밭이 카메라에 담긴 작물이 잘 크지 않아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은 해본 적은 없긴 한데, 그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사회반항작이라서. 사실 사회반항적인 작품들은 많아왔죠. 그죠?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은, 셀린저가 자신의 작품이 영화화되는 걸 싫어했어요. 주인공이 너무 찌질해서라고, 찌질하긴 하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홀든 콜필드가 찌질하긴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셀린저 본인이 영화화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셀린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화화 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자, 그러면 영화화되는 걸 왜 싫어했느냐, 셀린저가. 근데 셀린저 본인은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영화 보고 사람들이랑 한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좀 되게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작품의 영화를 싫어했던 이유가 과거에 이 작품 이전에 셀린저의 다른 작품이 영화화된 적이 있었어요. 셀린저의 다른 작품이 영화화된 적이 있었는데 폭망했어요. 아주 폭삭 망했어요. 그걸 보고 셀린저가 완전 마음에 딱 안 들어버린 거죠. 그냥. 앞으로 내 작품 영화하지 마. 싫어. 앞으로 내 작품 절대 영화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밀마데 파수꾼에 보면은 첫 부분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초반부에 잘 보면은 바로 한 장 넘겨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은 변절해서 할리우드에 있다. 영화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 내 앞에서 제발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해 가시나요? 이 문장이 왜 들어갔을까? 왜 영화를 싫어할까? 물론 그거는 이제 텍스트적으로, 문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야 하겠지만, 셀린저 본인이 자신의 작품 영화화되는 거를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이 문장에 셀린저의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약간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제 본인의 과거 영화가 폭망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 작품이 영화화되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자, 조금 더 이 이야기로 조금 더 이 이야기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괴팍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영화를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2015년에 사실 영화가 한 번 있었어요. 제목은 Coming Through the Lie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원래 원제가 The Catcher in the Rye잖아요. 2015년에 나온 영화는 Coming Through the Lie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 홀든 콜필드의 나이 들어서의 삶을 이야기한 작품인데,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 셀린저의 작품이 아니에요. 원작이 소설인데 셀린저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셀린저의 작품이 아닌 그 소설을 영화한 게 이 Coming Through the Lie라고 해서 2015년에 영화를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재밌는 게 캐나다 작가거든요. 이 Coming Through the Lie를 쓴 작가가 캐나다 작가였어요. 그 캐나다 작가가 이 작품을 냈잖아요. Coming Through the Lie를 약간 어느 정도 팬픽션 느낌으로 낸 거예요. 팬픽션 느낌으로 이 캐처 인 더 라이를 보고 쓴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셀린저가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작가가 그 작품을 내니까 출판 금지를 신청합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출판 금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로, 특히나 이제 본인 영국 내에서의 출판 금지를 신청해요. 자기는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2차 창작으로 쓰여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출판 금지를 신청해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이게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같은 나라에 있는 작가도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다른 작가가 팬픽션 느낌으로 쓴 작품인데 그거에 대해서 부득부득 달려들어서 출판 금지 신청까지 해요. 그래서 이 Coming Through the Lie라는 작품이 사실 나왔을 당시에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셀린저가 죽고 나서야 좀 제대로 작품으로 좀 출간이 되고 이랬었죠.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이 셀린저라는 인간이 조금, 그죠? 셀린저라는 인간이 조금 괴팍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가시죠? 글쎄요, 그것까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작가와 작품은 물론 친밀한 관계이긴 하지만 이제 작품이 나온 이상은 작가가 잘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문학의 경향성을 생각하면은 물론 이 셀린저 자체가 오래된 사람이지만 좀 독특한 이력이긴 하죠.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아니, 그렇게까지 굳이 출판 금지 신청까지 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호밀바테 파수꾼과 좀 재미있게 연관된 이야기는 여러 번의 암살 시도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암살을 시도했던 존 힌클레이라는 이 암살자의 방에 여러 책 중에 이 캐처 인 더 라이가 있었고요. 호밀바테 파수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존 레논, 제가 그 암살자의 이름은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 예. 존 레논 암살을 기도했던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도 이 캐처 인 더 라이를 상당히 좋아해서 법정에서 이 호밀바테 파수꾼의 부분을 인용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세계적으로 이슈도 됐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는 것들이. 암살자들이 좋아하는 책. 약간 나 암살자인데 우리 동업자들은 다 이 책 읽는다 이런 느낌인 건가? 어쨌든 그래서 이 호밀바테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조금 유명세를 탔던 책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내용은 이제 홀든 콜필드라는 이제 청소년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서
하루 동안인가 한 이틀 동안에 퇴학당한 이후의 일들을 적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나와서 이제 밤길을 배회하고 어쩌다 보니까 약간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찌질하게, 아까 희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찌질하게 얻어맞으면서 본전도 못 뽑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어머니한테 걸릴까봐 집에 몰래 들어가서 뭐 피비랑 동생 피비랑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작품의 마지막도 약간 그냥 피비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피비가 회전목마 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끝나게 되는데요. 약간 에필로그도 있긴 하지만 여운을 남겨요. 그러니까 여지를 좀 남겨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약간의 여지를 남긴 채 끝나는 작품입니다. 청소년기의 반항기, 어른과 아이의 세계에서 어느 쪽으로 아직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이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들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춘기 때라면은 잘 공감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아까 공감이 참 많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된다거나, 특히나 뭐 요즘 시대라고 하면 약간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로 나가야 될 때 나는 아직 대학에 있고 싶은데, 아직 대학생 할인도 받고 싶고 대학생 그 특수를 누리고 싶은데 현실은 나를 자꾸 이제 사회로 내몰고 있고, 나는 벼랑 끝에 선 느낌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직 여기에 있고 싶은데 내 현실은 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에 쓴 자의 고민이라는 부분에서 이 호밀바테 파스쿠는 참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뭐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단순히 청소년기에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가 뭐 군대를 들어갈 때라든지 회사를 들어갈 때라든지 뭐 다른 여러 인생의 여러 시기에서도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참 공감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또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제가 한 작품 잠깐 또 소개를 해드려보면, 이 손보미 작가의 디어 랄프 로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손보미 작가의 디어 랄프 로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책 표지 너무 이쁘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책 보자마자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책 너무 이쁘죠? 책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손보미 작가의 디어 랄프 로렌. 좀 젊은 작가인데요. 이 작품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작품은 아니에요. 에세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읽는 것들이 대부분 소설인 걸 감안하면 사실은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이고요. 이 작품이 좀 독특하긴 해요. 설정이 상당히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작품 내에서는 랄프 로렌, 그러니까 아시죠? 옷 브랜드 아시죠, 여러분? 이 랄프 로렌이 이 소설 내의 세계관에선 죽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에서의 랄프 로렌은 죽어 있어요. 그런 배경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랄프 로렌의 죽음을 추적해가는, 랄프 로렌의 삶을 추적해가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주인공이 이상하게도 랄프 로렌의 어떤 삶을 추적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이 좀 이 호밀바테 파스쿠니랑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품의 초반부에 이 종수라는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 이제 미국에선가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쿠 박사라고 하는 교수가 불러요. 종수.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좀 미안한데, 자네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네.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석박사를 하고 있는 종수, 대학원생에게 박사 이제 담당 교수가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수, 인생은 길어. 정말이지 인생은 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 개소리야 하면서 화가 나서 뛰쳐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 이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이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방황의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이 디어 랄프 로렌이라는 작품도 이 종수라는 주인공이 학교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가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과거에 있었던 랄프 로렌과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추리를 하게 되는, 추적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로렌을 찾아가면서 결국엔 본인 인생을 반추하고 본인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호밀바테 파스쿤이랑 서사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저는 약간 표현하자면은 현대판 그리고 한 대학원생판 호밀바테 파스쿤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저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이에요. 저 이 작품 읽고 손보미 작가 작품을 처음 읽어본 건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설정들도 재미있었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랄프 로렌이 죽어있는 줄 알고 전 사실 랄프 로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막 찾아봤는데 현실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살아있지? 작품에서는 죽어있는데 그런 어떤 헷갈렸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메타픽션적인 작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미바테 파스쿤 이야기를 하면서 저 디어 랄프 로렌까지 잠깐 추천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바로 또 해보도록 하죠. 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역시나 시간 분배를 잘 못하는 인간인지라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바로 다음 책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책 역시 매우 유명합니다. 자, 국내 문학입니다. 국내 문학이고 청소년 문학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이 팔려서 핫했던 책입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바로 맞추실 분 계시겠죠? 빨리 답 주세요. 국내 문학이고 청소년 문학이고 정말 많이 팔려가지고 리커버판도 나오고요. 최근? 위저드 베이커리는 최근이라고 하긴 좀 맞습니다. 북DJ님과 예린님이 맞춰주셨는데 완득이나 위저드 베이커리, 아몬드 모두 다 동일 선상에 있는 작품들이죠. 왜냐하면 창비 청소년 문학상에 속해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오늘의 세 번째 책,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입니다. 이 작품 약간 병 이름이 특이해서 뭐 그러는데 알렉시티미아. 아몬드 이 작품은 알렉시티미아라고 해서 약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소년, 선재 맞나요? 제가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헷갈릴 수 있는데 선재? 이 선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인물은 눈앞에서 가족이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눈앞에서 죽지만 본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인물인지라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표출을 하지를 못해요.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윤재의 어떤 학창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 작품은 정말 잘 읽혀요. 저 딱 이틀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맘먹으면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맘먹으면 하루 만에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작품으로 정말 빠르게 읽히고 쉽게 읽히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정말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 인물과 그리고 이 곤이라는 인물, 약간은 폭력적이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한 소년원에서 자란 곤이라는 인물과의 어떤 대립, 그 소년과의 대립을 그리고 은연중에 발생하게 되는 그 둘과의 어떤 친구 관계. 처음엔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을 하지만 이 곤이와 윤재가 서로 친구 관계가 되면서 그 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 아몬드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지만 좀 솔직히 말하면 아쉬웠던 작품이긴 해요. 일단 이 작품은 영화로 보면은 영화 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영화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작품을 읽을 때 영화적으로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 봐도 참 잘 읽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돼도 참 재미있을 수 있겠다 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약간의 심파적인 부분이 후반부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윤재가 마지막에 이 곤이에게 가는 그리고 그 장면들은 이거는 약간 너무 심파적인 너무 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잘 읽히는 작품이긴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흡입력이 있고 청소년 문학으로서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읽어보실 만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만큼 많이 팔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서사적인 것 말고 설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정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작품이긴 해요. 이 작품을 제가 이번에 여러 후보 중에서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앞선 작품들도 후보 중에 꼽은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까먹었어요. 이 아몬드를 이번에 세 번째 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청소년 문학이지만 어른들도 읽는 작품이잖아요. 특히나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읽어보시는 경우,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읽어보시는 경우, 젊은 부부들이 읽어보시는 경우에는 육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 그리고 이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라는 아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한, 그러나 가정 상황은 알고 보니까 상당히 풍족했던 이 곤이라는 아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의 어떤 육아 과정에서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손은평 작가 본인도 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 작품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서 쓰셨다고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육아라는 부분에서 젊은 부부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소설 세 번째로 이 아몬드를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랑 또 하나 고민한 게, 뭐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도 역시 고민을 했었어요. 그 작품 역시도 상당히 이 육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다섯째 아이는 화자가 해리엇이라는 이제 어머니 입장이기 때문에 화자가 아이인 이 아몬드를 선정을 해보았어요. 대부분 재미있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요거 20만 부가 넘게 팔렸죠. 그리고 해외에 지금 번역되어서 해외 출판까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약간의 호불호는 갈리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해서 명성에 비해서는 약간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청소년 문학이라는 특징을 생각해보지 않고 한번 읽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은 기본적으로 잘 읽히고 너무 어려운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제 아이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간단한 면에선 저는 그런 면에선 청소년 문학에 참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다. 충분히 상으로 선정될 만하고 이슈를 끌만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류를 잘 탄 작품인 것 같고요. 맞아요. 이 책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케빈에 대하여, 그리고 뭐 아몬드, 다섯째 아이, 요게 항상 이게 연관되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랑 같이 보시거나 뭐 다른 작품, 뭐 에세이 이런 거랑 같이 보시거나 이렇게 네 개가 참 많이 엮이더라고요. 특히 육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얽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네 작품 다 유명한 작품이고, 뭐 아몬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케빈에 대한 영화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이, 다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몬드를 끝내버렸.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 이 책은 작가는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솔직히 이 책 제목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어릴 때 이거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작가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9살 인생. 그 정도보다 이 작품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간머리 앤도 약간 비슷한 어떤 월드와이드한 작품이긴 하지만 약간 이 작품과는 다르긴 하네요. 힌트를 좀 더 드려볼까요? 세 글자고요. 땡땡땡이고요. 이거를 뭐야? 힌트 드리려고 했는데 정수님 원더랜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수님이 바로 맞추셨어요. 네 번째 작품은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입니다. 여러분, 이 피터팬 저자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제임스 매튜 베리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피터팬의 저자. 와, 전 이 작품 원작자 아시는 경우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요 피터팬 애초에 텍스트를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피터팬은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작가는 거의 유명하지 않죠. 원래 원작이 이렇게 소설, 아동 소설로 나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도 그렇지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그러긴 했었는데 원작이 이렇게 텍스트로 존재를 하고요. 작품은 크게 여기에서는 이제 피터, 웬디, 그리고 켄싱턴 공원의 피터팬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이 피터, 웬디가 속해 있는 이 챕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더랜드가 나오고 장면들을 읽어보시면은 뭐 익숙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피터팬이 들어오고 그림자가 찢어지고 그래서 웬디가 그림자를 꼬매주고 그 장면들이 들어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내용을 뭐 설명드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터팬이라는 아이, 요정이 아니죠 사실. 팅커벨이라는 요정이 따로 있으니까 피터팬이라는 이 동심을 가진 아이가
원더랜드에서 끊임없이 지내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웬디와 동생들을 초청해서 같이 모험을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저도 최근에 한 2달 전에 읽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의외인데 재밌습니다. 저 읽으면서 너무 즐겁게 읽었어요. 마치 진짜 동심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까 말했던 뭐 그림자가 찢어서 그림자를 꿰맨다는 장면들이라든지 원더랜드에서 의자를 버섯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해적이 등장하고 악어가 등장하고 인디언들이 등장하고 갖가지 상상력이라는 부분들이 진짜 아이들의 세계에 어울리는 상상력이 되게 잘 나타나져 있어요. 이 사실 제임스 매튜 베리에게 약간 가해지는 가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약간 너무 애초에 이 제임스 매튜 베리라는 인간이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유아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하곤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작가의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작품 자체가 상당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고 아동 문학을 읽는데 즐거움을 충분히 선사해주는 작품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오히려 정겨운 마음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의외로 재미있게 읽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때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라. 피터팬 생각보다 재미있다. 우리가 읽어보는 뭐 여러 작품들 소공녀, 보물섬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읽어보면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펭귄 마카롱 에디션에서는 이렇게 사파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뭐 이걸로 구매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막 사파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런 사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읽는 재미도 좀 있는 판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팬은 진짜 간단하게 좀 끝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작품 어떻게도 이렇게 시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시 4분이거든요. 1시간 좀 넘었어요. 시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 역시 마지막 책도 맞춰보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긴 한데 사실 맞추실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작품이에요. 한 2012년 정도의 작품이었나? 2008년 작품. 국내에는 2015년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책의 출판사는 아작이라는 SF 전문 출판사입니다. 저도 아작이란 출판사를 이 작품으로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외국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외국 작가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인 보잉보잉의 공동 편집자. 맞추시기 좀 힘들겠죠? 또 하나의 힌트를 드려보자면은 이 작품은 우리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할 때 있었죠. 옛날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할 때 국회에서 그때 의원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책을 이야기했던 이력이 있어서 좀 화제 기사를 타기도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작품을 맞추시긴 좀 힘드시겠죠? 알려드릴까요? 그냥 바로? 숨이요. 숨은 최근에 나온 작품이라서 필리버스터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작품은 좀 많이 잘 모르시는 분이다 보니까 오늘의 마지막 미성년자가 주인공인 책 5번째 책은 코리 닥터로우의 리틀 브라더라는 책입니다. 당시에 이제 대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요 책이 의원이 기사도 아직 남아 있어요. 요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거를 왜 그 의원이 이제 인용을 하셨냐? 요 책 내용이 딱 내용이에요. 대테러 방지법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000년대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핸드폰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그런 이제 아주 현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테러 방지법이 발동이 되고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리틀 브라더라는 작품. 아작 출판사 매년 서국도에서 맞아요. 국제도서전에서 참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제목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리틀 브라더. 맞습니다. 이상님, DJ님, 북DJ님 맞아요. 빅브라더가 생각나시죠? 그죠? 리틀 브라더, 빅브라더가 생각이 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느 정도 1984를 작품 내에서 분명히 명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똑같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요. 작품 내에서 1984의 여러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 주인공 이 얄로우 마커스라는 인물의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뭐냐면은 제가 쳐드릴게요. 타자로. 저 글자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저거 어떻게 읽으실 것 같아요?
W1N5T0N이라고 읽으실 건가요? 그쵸, 자연우님. 저거는 사실 윈스턴이죠, 윈스턴. 윈스턴을 이 숫자랑 섞어서 쓴 표현이죠. 그래서 1984의 주인공 이름이 윈스턴이잖아요. 이 마커스 얄로우라는 인물이 인터넷에서 쓰는 아이디가 저 아이디입니다. 윈스턴. 그러면서 이 마커스 얄로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저 아이디를 윈스턴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세대고 젊은 세대, 저 아이디를 윈스턴이라고 읽는 세대는 인터넷 세대이고 저거를 이제 W1N5T0N이라고 읽는 세대는 교장 같은 아주 구닥다리 세대라고, 절대 그들은 창의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아주 첫 페이지에서 하기도 할 만큼 어느 정도 1984의 이 빅브라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내용이 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살짝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마커스 얄로우라는 학생과 친구들이 수업을 째고 밖으로 나와서 어떤 게임을 해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약간 설정이 들어가 있는 게임을 하면서 여기 실제 지명들을 찾아가면서 힌트를 찾는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서 금문교가 폭파되면서 테러가 발생을 해요. 완전히 상황이 아비규환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패닉에 빠지고, 마침 학교를 땡땡이 치고 나와 있던 이 마커스 일행도 몰려드는 인파, 막 지하철로 막 들어가는 이 몰려드는 인파에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모두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대릭이 칼에 찔려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대릭이 칼에 찔린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당황해 하고 있는데 차에 갑자기 어느 검은 밴이 하나 쑥 지나가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내려요. 그래서 이 마커스 얄로우 일행은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지금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약간 경찰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검은 밴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모두 밴에 실어요. 근데 그 밴 뒤에 구조가 약간 이상해요. 일단 수갑을 채우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두 이상한 데로 끌고 가기만 해요. 처음에 이 마커스 얄로우는 이 사람들이 바로 테러범이구나. 이 사람들이 테러범이라서 우리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DHS였나? 국가안보를 관리하는 어떤 기관? 국토안보부, DHS. 영어 약자만 기억나고 국토안보부에서 사실은 이들을 잡아간 거예요. 왜 잡아가냐면 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테러 용의자로 잡아갑니다. 왜 그 시간에 나와 있었지? 그 시간에 너희들이 뭔가 이 테러에 동조하려고 알고 보니까 지령을 받고 움직여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지령을 받고 움직여서 테러에 일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토안보부에서 이 아이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구금을 시키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커스한테 어떤 여자가, 이제 국토안보부의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 마커스는 싫다고 해요. 제가 왜 비밀번호 풀어야 되죠? 비밀번호 안 풀 거예요. 비밀번호는 제 개인정보인데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넌 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당시에 우리 대테러 방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약간 어떤 논지로서 여기에서 전개가 되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자는 숨기지 않는다 라는 이름 아래, 이 대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마커스 얄로우를 비롯한 일행들을 완전히 가두어 두고 아주 나중에는 사실 고문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마커스는 처음에는 어쨌든 그렇게 끌려가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풀려 나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칼에 찔렸던 대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딘가에 붙잡혀 있다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마커스 얄로우는 끊임없이 감시를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요.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어찌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컴퓨터가 변해 있는 걸 알게 돼요. 미세하게, 이 컴퓨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 청소년이 미세하게 자기 컴퓨터가 조작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분해를 해보니까 도청 장치랑 어떤 백도어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커스가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해요. 아주 은연중에. 그리고 이 청소년만이, 혹은 이 인터넷 세대, 최첨단 어떤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빠삭한 이 컴퓨터 덕후들,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혁명 같은 걸 일으키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 그 정도로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면서 정말 국가와의 싸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이야기도 생각나실 만큼 사실 상당히 좀 최근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의 후속작으로 이 홈랜드라는 작품도 있어요. 두 권 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사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진짜 흡입력이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특히나 홈랜드보다는 저는 리틀 브라더가 훨씬 잘 읽혔는데요. 리틀 브라더는 한 500페이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빨리 읽혀요. 진짜 빨리 읽혀요. 거의 장르문학 느낌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상당히 어떤 시류적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번역이 또 아주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이 작품에서 번역 중에 내 최애 캐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뭐 어떤 캐릭터는 내 최애 캐다. 여러분 번역에서 최애 캐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최애 캐가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최애 캐. 오 맞아요. 아멜리아님 맞추셨습니다.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 최고 좋아하는 캐릭이라는 의미에서 최애캐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최애캐라고 인터넷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작품에서 그 단어가 등장해요. 번역인데 거기에 이제 누구가 내 최애캐다 이렇게 등장해. 저는 그거 처음 읽었을 때 최애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책으로 나온 형태, 종이책에서 최애캐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좀 못했거든요. 인터넷에서나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약간 이 출판사에서 이 작품이 워낙 시류적인 작품이고 좀 인터넷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좀 어찌 보면 파격적인 번역을 시도한 거겠죠. 그죠? 최애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인터넷 및 어떤 IT 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스토리만 따라가셔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 표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표지가 바뀌었고요. 지금 요거 너무 약간 핑크핑크해서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거 너무 사실 표지가 핑크핑크해. 진짜. 지금은 표지가 좀 바뀐 상태입니다. 저는 옛날 판본으로 갖고 있어서 표지가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게 되시면 다른 표지로 보게 될 거예요. 이 작품 읽으시면 그래서 어떤 인터넷 보안 방법, 내 핸드폰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사이트 안내도 심지어 합니다. 내 핸드폰에 어떻게 암호를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카톡 암호 걸듯이 메인 화면 암호 걸듯이 아니라 진짜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풀기 어려운 암호를 어떻게 거는지 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홈페이지도 뒷부분에 정말 상세하게 국내 홈페이지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IT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 IT 덕후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거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작품이에요. 뒤에 보시면 상도 참 많이 받았어요. 썬비스트상 수상, 존 W 캠벨상 수상, 프로메테우스상. 프로메테우스상은 이건 되게 유명한 상이죠. 프로메테우스상은 화이트파인상, 골든덕상 등등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소설 시리즈가 끝이 났고요. 굳이 사실 이 리틀 브라더도 선정을 한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성인이 주인공이었으면 더더욱 좀 거리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은 신세대,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떤 신문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국가에 대항하는 방식, IT 기술을 통해서 국가에 대항하는 방식이 이 청소년을 사용한 게 아주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리틀 브라더를 5번째 책으로 선정했던 거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 미성년자가 주인공인 책 5권은 다시 한번 목록을 좀 말씀드려보면 골딩의 파리대왕 첫 번째 책은, 두 번째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그다음 세 번째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네 번째는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 그리고 5번째는 코리 닥터 로우의
리틀 브라더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괜찮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매번 준비하는데 약간 모자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작품들을 다시 읽어보고 막 그러는 건 아니라서 과거에 읽었던 기억들을 토대로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여전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한 국토안보부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했었죠. 다음 컨텐츠는 뭐가 될지 아직은 여전히 모르고요.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사실 이거 매주 하는 것도 지금 사실 약간 고민돼요. 편집하면 올라가겠죠, 아르미님? 아니면은 언제든 풀 버전은 제가 재생 목록에 풀 버전은 스트리밍 재생 목록에 항상 올려놓거든요, 아르미님. 그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트리밍 풀 버전은 이렇게 채팅도 같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항상 올려놔요.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이제 편집을 해서 좀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앞에 부분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이게 물리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좀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단 끊어야 돼. 영상이 1초, 1초 더 길어질 때마다 제가 편집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편집점을 잡아서 끊어야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주인공 소설 5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려 봤었고요.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첫 부분이 좀 너무 길게 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뒷부분 책들을 좀 짧게 다뤘던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한 부분들이 좀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에게 물어주시고 또 몇 작품들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어진 것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또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요일에는 또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될지 아직은 미정이지만 잘 준비해보고 또 그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